17사단 강철사단의 연병장은 한여름의 폭염 아래에서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달아올라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줄을 맞춘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으로 인해 얼어붙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마치 전쟁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철제 가마솥이 놓여 있었다. 검은 그을음이 가득 묻은 외벽에서는 열기가 펄펄 뿜어져 나왔고 그 안에서 끓는 기름은 지옥의 불처럼 울컥거리며 튀어올랐다. 기름이 튈 때마다 탁 하는 소리가 공기를 때렸고 뜨거운 고열이 사람들의 얼굴을 스치며 공포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 끓어오르는 가마솥 쪽으로 한 여군이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 옷인지 천조각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찢어진 전투복, 두 헌병에게 양팔이 잡힌 채 발끝이 바닥에 끌리며 천천히 끌려가는 몸. 그 여군의 이름은 강민서 이병. 살짝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 사이로 미약한 숨이 새어나왔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자 공포와 불신, 그리고 설마라는 감정이 뒤엉켜 연병장 전체를 짓눌렀다. 멈춰. 짧고 날카로운 명령이 연병장 위로 쩌렁하게 울렸다. 17사단장 오기현 소장. 그는 끓는 가마솥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군복, 육중한 군화, 찬바람 같은 표정.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이란 걸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서 오는 쾌감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강민서 이병은 상관 지휘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군사 기밀을 절취하려 한 중대한 반역자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든 병사들의 등줄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중대장 쪽을 흘끗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기는 오기현의 왕국, 강철사단이었으니까. 헌병들, 그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전연을 감에 넣어라. 손짓 한번 설명이 필요 없는 명령이었다. 헌병 2명이 민서의 몸을 들어 올렸다. 기름 냄새가 점점 가까워졌다. 끓어오르는 기름 표면에서 퍽하고 기름 방울이 튀며 허공을 때렸고 민서의 손등에 닿은 순간 그녀는 미세하게 떨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얻어맞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헌병들이 그 손을 놓기 직전 바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처음엔 병사 몇 명만 느꼈다. 공기가 떨리고 있었다. 모래가 들썩였다. 그리고 1초 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이 연병장을 삼켰다. 병사들의 군모가 날아가고 모래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헬기, 아니, 이렇게 적어도로 연병장을 맡는 대대장이 순간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소음에 묻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상공에서 세 대의 공격 헬기가 연병장을 향해 낮게 급강하하고 있었다. 회전날이 만들어낸 광풍이 병사들의 귓가에서 비명을 질렀고 땅 위에 종이 조각과 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마침내 선두 헬기가 연병장 중심부에 착륙했다. 지면이 진동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헬기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먼지 폭풍을 뚫고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군수네 합동참모의장 강태준 대장. 그의 발이 연병장 바닥을 딛는 순간 강철사단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강태준의 눈빛이 천천히 주변을 스캔했다. 그 시선이 끓는 기름, 민서, 헌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기현을 향해 가닿았다. 그러자 마치 세계가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곳은 사단급 부대,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합참의장 같은 인물이 예고 없이 강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동자는 완전히 달랐다. 국가를 지키는 최고 지휘관의 냉정함, 수십만 병력의 운명을 짊어진 이의 책임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아버지의 분노. 그 분노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연병장 전체가 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면은 20분 전 다른 공간으로 옮겨간다. 20분 전 제5기동 군단 지휘통제실 지하 깊숙한 곳 두꺼운 방탄문 너머에서 통제실은 전쟁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수십 대의 대형 스크린, 무수한 전술 아이콘, 교차하는 암호통신, 복잡하지만 치밀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았다. 윤서진 중장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얼음 장군이라 불렸다. 전장에서 냉정함으로 부하들을 살리고 전략으로 수많은 교전을 승리로 이끌어온 지휘관.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작전 보고서가 아니라 작고 흔들리는 개인 휴대전화였다. 엄마, 구해줘. 딸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얼음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졌다. 민서야,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말해. 그러나 돌아온 것은 흐느낌뿐이었다. 어젯밤에는 너무 무서웠어. 나 죽을 것 같아. 서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단련된 군인의 본능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서야, 침착해. 지금 네가 있는 장소, 중대번호, 널 건드린 놈 이름, 어떤 정보라도 돼. 일단 말해. 하지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미친년이 또 전화질이야. 퍽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민서의 비명. 통화는 그 비명과 함께 뚝하고 끊겨버렸다.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얀 조명이 그녀의 시야에서 흔들렸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지금 무너지는 순간 딸은 죽는다. 서진은 군용 암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동으로 손이 누르는 번호 남편, 합참의장 직통선. 잠시 울리다가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합참의장 강태준입니다. 여보? 그 짧은 두 글자만으로 태준은 모든 걸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민서가 위험해. 그녀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숨 한 번 쉬지 않고 말해 내려갔다. 설명하는 동안 서진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흔들렸지만 태준은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가 말한 첫 마디는 단 하나였다. 그 자식들이 감히...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이어져 오는 듯했다. 지금 즉시 헌병단 투입하겠. 안 돼. 서진이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민서는 바로 죽어요. 놈들한테 가치 있는 인질이라는 걸 알려주는 꼴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 혼자 들어갈 거야. 사복을 입고 일반 면회객처럼. 태준이 숨을 들이켰다. 위험해. 알아. 그래서 당신이 뒤에서 받쳐줘야 해. 서진의 목소리는 비로소 군단장의 것이 되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사단을 봉쇄해 지휘부를 장악하고 민서를 구하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태준은 긴 침묵 끝에 낮게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해. 연락이 1시간만 끊겨도 내가 직접 투입한다. 약속할게. 통화를 끄는 서진은 방 안의 한기를 느꼈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통제하던 군단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진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고 옷장에서 사복을 꺼냈다. 어색할 만큼 평범한 원피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위장이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눈동자만은 흔들리고 있었다. 기다려. 민서야, 엄마가 간다. 윤서진은 민서에게 갔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조용한 주말 오후, 신병교육대 면회실에서 밝게 웃으며 나오던 딸의 모습, 얼굴은 햇살처럼 환했지만 그때도 서진은 어딘가 어둡게 눌린 듯한 그림자를 느꼈다. 하지만 군인인 딸에게 힘들다는 말은 흔하지 않았다. 그 미묘한 징후를 놓친 것이 이렇게 자신을 찢어놓을 줄은 이제 후회할 시간은 없었다. 서진은 군단장 전용차 대신 가족이 사용하던 낡은 세단을 선택했다. 군단 장실을 나설 때 경비병들은 그녀가 사복을 입은 것을 보고 잠깐 의아해했지만
질문하지 못했다. 군단장이라는 무게는 옷을 벗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17사단 정문 앞 한참을 달려 도착한 강철사단의 정문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해 보였다. 길게 뻗은 철조망, 감시탑 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서치라이트, 자동화기 스탠바이 중인 경계병. 평범한 방문객의 옷차림으로 보였던 윤서진은 차에서 내렸다. 경비병 2명이 즉시 다가왔다. 용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진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딸이 이 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경비병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면회는 평일 18시 이후 혹은 주말에만 가능합. 그때였다. 경비병의 무정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신호음이 터졌다. 삑 전 장병 비상대기 준비. 불시 지휘관 점검 가능성 있음. 지휘부 출입 감시 강화. 경비병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침묵하던 병사는 서진을 다시 보았다. 단순한 방문객의 태도가 아니었다. 눈빛이 뭔가 이상했다. 일반인이 아니라는 직감이 스쳤다. 신분증 조금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체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지갑에서 군 장성용 특별 신분증을 아주 살짝 그러나 충분히 확인 가능할 만큼 보여주었다. 경비병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에뚠 중장님, 조용히 해요. 서진이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는 걸 못 본 것처럼 하세요. 당신에게 해가 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두 병사는 서로를 보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정문 열린 버튼에 눌렀다. 철문이 우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녀는 차량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차량이 어둡고 긴 도로로 사라지자 경비병 둘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무슨 일이야? 모르겠다. 그냥 우리 못 본 거다. 그러나 그들의 혼잣말은 곧 거대한 폭풍에 삼켜질 예고편에 불과했다. 사단 내부 지휘 통제실 접근. 서진이 목적한 곳은 민서가 있다는 중대가 아니라 먼저 전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단 지휘 영역이었다. 그녀는 뒤쪽 공터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건물 사이를 걸었다. 사복 차림으로 사단 본부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 만약 이곳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비리가 소수 병사의 일탈이 아니라 사단장 오기현이 개입한 조직적 악행이라면 그렇다면 이미 민서는 생존이 기적일지도 몰랐다. 제발 버티고 있어. 서진은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바로 그때 쾅. 건물 안쪽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비명, 끌려가는 발소리, 실랑이. 서진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서.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머리 위에서 공기가 울렸다. 먼저 먼지가 움직였다. 다음엔 바람이 뒤틀렸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흔들렸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서진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헬기. 아니다. 이 정도 적어도로 사단 상공에 예고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부대는 단 하나뿐이다. 합참 직속 특수작전 항공단. 그리고 그 헬기들이 연병장 쪽으로 내리꽂히는 걸 본 순간 서진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태준 씨가 온 거야. 아니다. 그가 온 게 아니다. 그는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연락이 끊긴 것은 불과 18분. 그러나 태준에게 그 시간은 최악을 가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진은 주저없이 연병장 쪽으로 뛰었다. 군단장이 아니라 한 명의 엄마의 속도로. 네, 다시 연병장. 폭풍처럼 몰아치는 헬기의 바람, 모래와 먼지가 천둥처럼 회오리치고 병사들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웅크려 귀를 막았다. 그리고 선두 헬기가 거칠게 착륙하며 땅이 크게 흔들렸다. 문이 열렸다. 강태준 대장이 내렸다. 그의 눈은 가마솥을 보았다. 헌병들에게 붙잡힌 민서를 보았다.
피투성이, 숨도 가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은 보기만 해도 알아챌 만큼 분명했다. 태준의 눈빛이 조용히 타올랐다. 폭발도 외침도 없었다. 그저 단 하나의 명령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 병사 내려놔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거역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천둥이었다. 연병장은 아직도 헬기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광풍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래먼지가 회오리처럼 일어났고 뜨겁게 달궈진 땅은 울부짖는 엔진 소리에 떨려왔다. 몇백 명의 병사들이 공포로 얼어붙은 얼굴로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연병장 한가운데 마치 전쟁의 신이 강림한 듯한 한 남자 강태준 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뜩였지만 그 안에는 아득할 정도로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 어둠의 정체는 단 하나, 딸을 해한 자들에 대한 끝없는 분노와 무너진 아버지의 절망이었다. 얼어붙은 연병장. 강태준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병사들이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군복 어깨에 새겨진 4개의 별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서늘하게 빛났다. 그 별의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박민서 이병을 내려놔라. 그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연병장의 공기를 단숨에 짓눌렀다. 헌병 둘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박민서는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사라질 듯 떨리고 있었다. 군복은 찢기고 손목에는 붉은 선이 깊게 파여 있었으며 등과 팔 곳곳에는 멍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내려놔.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진 순간 헌병들의 손이 저절로 풀렸다. 박민서를 받쳐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서진 중장이었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지휘관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한 명의 엄마였다. 민서야, 제발 엄마 좀 봐. 떨리는 목소리가 민서의 귓가에 닿았다. 민서의 눈꺼풀이 아주 약하게 파르르 떨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서진은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사단장 오기현의 늦은 등장. 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군복 앞섭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허겁지겁 뛰어왔다. 바로 17강철 사단장 오기현 소장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지옥 같은 광경 앞에서 자신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대장님, 이건 규율 위반 병사에 대한 단순한 징계 절차였을 뿐이며 징계. 강태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다. 내 딸을 기름솥에 넣는 게 징계냐. 오기현의 표정이 산산조각났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병사가 피투성이로 끌려온 박민서 이병이 합참의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딸의 변명에 무너짐. 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부하들이 독단적으로. 그만. 태준이 내뱉은 단 한 단어에 사단장의 입술이 앞으로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태준의 발걸음이 기름 가마솥 앞에서 멈췄다. 땅조차 뜨겁게 들 만큼 끓어오르는 기름. 그 위로 일렁이는 열기. 태준은 그 모든 것을 심연의 분노처럼 가라앉힌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다. 윤서진도 딸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태준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울음으로 붉어 있었지만 다시 군단장의 얼음 같은 기운이 차오르고 있었다. 오기현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내 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나. 군단장님, 저는 절대. 그래, 넌 몰랐겠지. 왜냐하면 알아서 방관했으니까. 오기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지휘권 박탈. 윤서진은 손을 들었다. 오기현 소장은 이 순간부로 지휘권 박탈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부대 소속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병사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멈췄다. 대기하라, 나는 사단장이다 감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오기현은 자신이 끌려가고 있음에도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를 질렀다.
이건 음모다. 나를 제거하려는. 입 다물어. 태준의 마지막 경고가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오기현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그의 진실의 단서. 혼란이 조금 가라앉자 태준은 민서를 지켜보았다. 그는 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민서야, 아빠야, 조금만 버텨라. 민서의 의식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속삭였다. 뻥. 그래, 얘기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서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미세한 숨이 새어나왔다. 사단장, 뭐다, 태준과 서진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백련.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더 백년이라는 이름. 백년. 서진이 태준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당신 알아. 태준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군 내부 비리 조직의 비밀명이다. 여러 해 동안 추적했지만 실체를 잡지 못했던.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조직이 민서를 이용한 거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거의 확실하다. 바람이 지나갔다. 연병장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이 마치 그 이름 자체가 재앙이라도 되는 듯 숨을 삼켰다. 박민서 후송, 의무대 들것 준비. 태준이 명령하자마자 700민 실특임대 요원들이 직접 들것을 들고 뛰어왔다. 그들은 박민서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을게. 태준도 들것을 붙잡았다. 지금 당장 수도병원으로 후송한다. 헬기 문이 열리며 의료 장비가 준비되었다. 민서의 몸이 헬기 안으로 옮겨지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또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남겨진 자 강태준. 헬기 문이 닫히자 연병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태준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오기현이 끌려간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한 요원이 태준에게 경례하며 물었다. 대장님, 오기현 소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낼 때까지 절대 죽이지 마라. 요원의 몸이 굳었다. 대장님, 그의 뒤에 있는 백년 조직도 함께.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상대할 적은 그 사단장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탐조등이 비치지 않는 곳, 어둠의 틈처럼 펼쳐진 공간.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괴물이다. 더 새로운 전쟁의 시작. 바람이 불었다. 연병장 위에 남은 기름솥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그러나 태준의 가슴속 분노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딸이 남긴 마지막 단어를 떠올렸다. 백년. 군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의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의 유일한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점점 냉기로 얼어붙었다. 좋아, 백년. 그의 낮은 목소리는 폭풍 전야의 굉음처럼 떨렸다. 너희가 먼저 우리 딸을 건드렸지.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정훈, 비상 대비 태세 격상. 지금부터 이 사단은 내 직속 통제해둔다. 명령 접수. 병사들의 외침이 지진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그림자.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쌍앙령을 내렸다. 입가에는 미소도 분노도 아닌 묘하게 비틀린 냉담함만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무정의를 켰다. 계획 변경이다. 합참의장까지 움직였다. 무정의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응답했다. 그래, 2단계로 넘어가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지는 헬기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윤서진, 강태준, 너희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이미 우리 무대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긴장감으로 얼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고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 복도 한가운데 두 사람이 묵묵히 서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강태준, 제3강습 군단장 윤서진. 둘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장을 함께 버텨온 전우이자 지금은 한 명의 딸을 둔 부모였다. 중환자실 앞 두 사람,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막 옮겼답니다. 첫 분기점은 넘겼다고. 담당 군의관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등 부위 타박상과 타격으로 인한 근육 파열, 늑골 2개 골절, 손가락 골절, 전신 타박, 수면 박탈로 인한 극도의 피로, 그리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당장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환자실 문 너머 유리창 안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각종 선에 연결된 박민서. 그 조용한 숨소리는 기계의 삐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정말 다행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내가 민서를 그 지옥으로 보낸 거니까. 태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진 씨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말렸어야 했어요. 군대는. 특히 지금의 이 군은 순수한 아이가 그냥 군인이고 싶다는 각오만으로 들어가 버티기엔 너무 더럽고 너무 오래 썩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나는 우리 딸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걸 그냥 허락해버렸어요. 마치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의지를 꺾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누군가는 이 군대를 바꾸어야 한다. 그게 우리 세대의 숙제였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까지 이 싸움에 끌려온 거지.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싸움을 끝내는 건 우리 몫이다. 내 과거의 한밤, 얼음 여왕의 탄생.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멀게 느껴졌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의 한밤을 떠올렸다. 제3강습 군단 지휘 통제실. 거대한 전술 상황판 앞에서 그녀는 늘 혼자 서 있었다. 가상의 적군 아이콘들이 수천 개의 점이 되어 움직였고 아군 부대의 위치와 보급선, 예상 타격 지점들이 픽셀 단위로 실시간 갱신되었다. 삐, 삐, 삐. 비작전 구역에서 적 기갑 부대가 예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을 때 모두가 당황했었다. 적 특수부대가 동해안으로 우회 침투 중입니다. 해안 방어선이 뚫릴 가능성 90%.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을 때도 윤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 저건 미끼야. 그녀는 직감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은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가짜 공격축. 진짜는 중앙 전선 깊숙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예비 포병 전력을 전부 7기 동여단 후방 좌표 347로 이동. 즉시 포화 준비. 군단장님, 그러면 동해안 전력은 저 해안 침투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실제 전쟁에서 저런 수는 반드시 정면보다 옆구리를 노린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을 때 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었다. 명령은 내려갔고 가상전쟁은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중앙 전선에 숨겨져 있던 적 기갑부대는 포병의 집중포화와 항공 타격에 의해 완전히 괴멸당했다. 훈련이 끝난 뒤 상부는 말했다. 역시 얼음 여왕이야. 그 별명은 그날 이후 온 군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판단은 냉정했고 그녀의 눈은 전장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재로 돌아온 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작게 중얼거렸던 것은 그래도 엄마는 너 앞에서는 얼음이 아니고 싶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서가 웃고 있었다. 다시 현재 합동 수사 결심. 서진 씨, 태준의 목소리가 서진을 현재로 끌어냈다. 우리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은 길지 않아. 100년이 움직였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야. 알라요. 서진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려고요. 민서가 여기까지 버텨서 가져온 단서들을 그냥 헛되이 날릴 수는 없으니까. 좋아, 그럼 절차를 넘어서자.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합참의장 권한으로 합동 비상수사본부를 꾸린다. 대회 명분은 17사단 지휘체계 붕괴에 대한 긴급 감찰. 실제 목적은 백년 조직 실체 규명 및 밀수방산, 비리 기밀 누출 전면 수사. 윤서진이 그 말을 마쳤다. 둘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전우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서진 씨는 군단 쪽을 맡아줘. 지휘 통제실과 군단, 정보처.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당신은 나는 군검찰, 국정원 파견 요원, 그리고 합참 직속, 7특-7 특임단까지 끌어올 거야. 이건 이미 군 내부 사건의 범주를 넘어섰어. 국가안보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하나 약속해 주세요. 뭔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든 민서를 또 다시 위험 속에 넣진 말아요. 태주는 잠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제3강습군단 지휘통제실. 다시. 몇 시간 뒤 제3강습군단 지휘통제실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의미의 전장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가상 전쟁이 아니라 실제 군 내부의 암흑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는 전장. 모니터에는 더 이상 적군 기갑부대 아이콘이 떠 있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 방산업체 계약 내역, 군 내부 문서, 결제 라인,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번호들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군단장님. 정보 분석과장인 소련기 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다. 문제의 방탄복 사업입니다. 업체명은 청림 디펜스. 설립된 지 불과 3년. 하지만 단기간에 전방 사단 3곳의 군납을 독점했습니다. 청림 디펜스. 윤서진은 그 이름을 음미하듯 중얼거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주요 지분은 몇몇 민간 투자사에서 나눠 갖고 있고 대표는 전직군 장교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 이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유령 회사라는 말이죠. 분석과장은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 항목을 보십시오. 청림 디펜스가 수주한 방탄복 물량이 실제 납품된 숫자와 물자관리 대장 상숫자가 미묘하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17강 철사단에서 두드러집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지. 지난 1년 기준 훈련 중 파손으로 폐기됐다고 보고된 방탄복이 정상적인 통계치의 15배입니다. 통제실 안이 술렁였다. 16배. 예, 군단장님, 통상신형 방탄복은 설계상 실탄 사격 훈련과 일반 야전 훈련 정도로는 그렇게 쉽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사단에서는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의도적으로 정품을 빼돌리고 대신 다른 걸 채워 넣었다는 소리군요. 분석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부분,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폐기사유 실탄 삭격 중 파손, 처리 방식 물자, 재활용 센터 이관. 이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다. 군단 직속 시험평가실과 협조해서 17사단에서 나온 폐기 방탄복을 하나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군수창고에서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샘플 하나를 군단으로 비밀리에 이송 중입니다. 좋아요.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쪽 준비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태준 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이 결정되겠네요. 이 합참 지하, 비상 상황실. 같은 시각, 합참 지하에 위치한 비상 상황실. 흰색 조명이 차갑게 비추는 그곳에는 군 검찰, 국정원, 정보사, 그리고 707 특임단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 작전의 코드네임은 백야바이에다. 강태준은 회의실 중앙에 놓인 상황판 앞에 섰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건 단순한 군 내부 비리가 아니다. 100년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우리 군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었던 암덩어리. 그것의 실체다. 국정원 파견국장이 입을 열었다. 합참의장님, 백년은 저희 쪽에서도 여러 번 포착했던 코드입니다만 항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목격자들이 사라지거나 증거가 타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했겠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에 든 작은 메모리 칩을 들어 보였다. 내 딸이 이걸 몸에 지닌 채 끌려다니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침묵이 회의를 감쌌다. 707 특임단장이 손을 들었다. 분석은 끝났습니까? 예. 군정보화단 소속 요원이 앞으로 나왔다. 메모리 칩 안에는 17 강철사단에서 촬영된 내부 영상과 사진, 그리고 특정 방산업체와의 거래 내역, 심지어 사적으로 운용된 비밀 장부 일부가 고화질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다. 영상 속 오기현 사단장의 집무실, 숨겨진 금고, 검은 장부, 그리고 방탄복 불출 및 폐기를 기록한 수첩. 장부 자체는 아직 사단 측에 원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영상 증거만으로도 일반적인 군납 비리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이 항목. 그는 특정 페이지를 확대했다. BH9 정규 보급형, 훈련 중, 파손 100기 50벌 대체품, CL2 수출용, 2등급 체코서 청림 디펜스 처리, 파손분 재활용센터 이관. 사실상 유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군단 시험평가실에서 확보 중인 샘플과 교차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넘겼다. 이쪽은 청림 디펜스 측으로 송금된 대가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뇌물의 양상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로운 계좌번호들이 등장했다. 이 계좌들은 여러 차례 위장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오가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 국내 모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실질 책임자가 화면에 한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 온화한 미소, TV 뉴스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 전직 국방위원장 출신, 현 여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군 검찰단장이 이를 악물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기는 하군요. 그동안 묘하게 감찰이나 수사가 윗선에서 막혔던 이유가. 태준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서 100년이지. 국정원 국장이 낮게 말했다. 표면은 순백의 명예와 애국을 내세우면서 실체는 군복을 팔아먹고 군인들의 목숨을 바꿔먹는 썩은 조직, 거두 전선, 군단과 합참. 그날 밤 한국 육군의 심장부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3강습군단에서는 윤서진의 지휘 아래 17사단 관련 문서와 증거들을 비밀리에 수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합참 비상상황실에서는 강태준의 지휘 아래 군정보기관 특수부대가 얽힌 합동수사와 작전 계획이 숨가쁘게 그려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예서진 시험평가실에서 폐기 방탄복 도착. 내일 오전 첫 테스트 시작. 태준 좋아. 메모리 칩 자료와 결과 일치하면 100년의 첫 고리를 끊을 수 있어.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한 문장이 있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본다. 중환차실 안 박민서. 한편 끝없는 기계음 속에서 박민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깊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을 보고 있었다. 철조망, 비가 오는 야간 행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폭력의 소리, 창고 안에서의 숨막히는 공포, 그리고 기름 끓는 가마솥 앞, 자신을 붙잡고 있던 헌병들의 손. 그녀는 꿈속에서 발버둥쳤다. 아니야, 난 포기 안 했어. 엄마랑 아빠랑 약속했어. 끝없이 추락하는 악몽 속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얀 군복, 어깨에 3개의 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눈.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너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어. 이제부터는 어른들의 싸움이야. 민서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군인이에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알라. 윤서진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 말과 함께 깊은 어둠이 조금씩 거쳐갔다. 새로운 각오, 제3강습군단, 지휘 통제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탄복 비리, 청림 디펜스, 100년, 정치권.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상황판을 한번 훑어보았다. 이 전쟁은 총 대신 서류와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지켜지는 것은 야전에서 진짜 총을 들고 서 있는 병사들의 생명이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서야, 지켜봐. 엄마가 끝까지 가볼게. 그 순간 비상 상황실에서 암호 전화가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서진 씨,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그래요. 이제 진짜 방역을 할 시간이에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재생강습군단 시험평가 사격장은 뜨거운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검은 방탄판, 고속 촬영 장비,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군단 직속 기술 장교들이 정렬하듯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17강 철사단에서 폐기되었다는 방탄복 샘플 2벌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정상적인 군납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품 BH9. 다른 하나는 청림 디펜스에서 납품했다던 CL2. 표면만 보면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다. 색도 같고 무게도 비슷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건 가짜야. 겉껍데기만 진짜일 뿐. 기술장교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고속관통 테스트 준비 완료했습니다. 철갑탄 및 군규격, 매용, G미미트 탄환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라. 도울 첫 번째 사격, 정품 BHI,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첫 발이 날아갔다. 탱크, 정품 BH9의 표면에 불꽃이 튀었지만 탄환은 외피층에서 멈췄다. 고속 카메라 기록이 즉시 분석 화면에 뜬다. 관통 없음. 충격 흡수율 98% 유지. 기술 장교들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사격. CL2 청림 디펜스 납품품. 이번에는 문제의 방탄복이었다. 기술 장교가 숨을 삼켰다. 발사. 떼앙.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얇은 재질을 찢는 듯한 소리. 그리고 화면 속 방탄복은 폐영. 탄환이 그대로 관통해 뒤쪽 더미를 파고들었다. 관통. 이건 경량 사격용 조끼 수준인데요. 전혀 군규격에. 기술 장교들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진의 눈망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탄환 잔존 에너지 계산에 잠시 후 분석 장교가 외쳤다. 충격 흡수율 31%, 사격 시 착용자가 즉사할 가능성 92% 이상. 사격장은 공포에 가까운 정적이 떨어졌다. 이거를 지금까지 실제 전방에서 사용했다고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서진은 손을 옆으로 내리며 지시했다. 해부한다. 겉과 속을 다 뜯어봐. 기술 장교들은 즉시 절단 도구를 들고 CL2를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스티로폼과 합성 고무, 보호력은 거의 없는 쓰레기에 가까운 물질들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쪽 코어가 규격 코어가 아니라 공업용 폐기물 수준입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군단장님. 윤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랐다. 아니. 그녀의 눈이 차갑게 번들거렸다. 학살이야. 그녀가 손을 내리자 7특임대 요원 2명이 사격장 옆에 비밀 통신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20초 뒤 그녀의 암호폰이 울렸다. 맷 해준 봤지? 봤어. 윤서진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실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면적인 군 내부 침투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쇳소리를 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겠다. 오기현 신문 결과 들어왔다. 그 오기현 신문실. 지하 신문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벽 한쪽에는 미세한 습기까지 느껴졌다. 신문실 중앙 철제 의자에 구속된 오기현은 온몸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칠롱실 특임대 신문관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청림 디펜스와 당신을 연결해 준 사람, 100년 조직과의 접점, 모두 말하십시오. 오기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절대 그 사람을 못 이겨. 신문관의 손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콩! 오기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고문할 생각 없다. 너는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놈을 원한다. 오기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뒤? 아니야. 그 사람은 뒤가 아니야. 군 전체와 정치계 모두 위에 있어. 이름? 말하면 나 죽어. 신문관이 냉담하게 말했다. 말 안 하면 더 빨리 죽는다. 오기현은 결국 붕괴된 표정으로 말을 내뱉었다. 정치권, 그 중에서도 100년의 실세는 그가 입술을 떨며 완전히 무너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황제성 의원이다. 신문관들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확실해. 확실해. 그자가 청림 디펜스를 직접 연결해주고 나는 그저 수족이었어. 그자는 100년의 심장이야. 그 순간 신문실 맨끝 관찰실 유리 너머에서 강태준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좋아, 그 황제성. 그 이름이 입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전쟁의 불씨는 더 크게 번졌다. 17사단 보급창고 급습. 같은 시각 7특임대 한 분대가 11사단 보급창고를 조용히 포위하고 있었다. 장교 한 명이 무전으로 속삭였다. 목표 건물 봉쇄. 지시에 따라 진입하겠습니다. 바비! 진입하라. 분대장 손짓 하나에 특임대원 4명이 문으로 달려갔다. 폭발음 없는 절단 도구가 금속 잠금 장치를 부드럽게 잘라냈다. 철문이 열리자 안쪽에서는 서류 박스, 군장 더미, 비품 목록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였다. 하지만 특임대원 한 명이 말했다. 바닥이 이상합니다. 그가 바닥 일부를 망치로 두드리자 텅텅 속이 빈 금속음이 울렸다. 숨겨진 공간이다. 바닥 패널을 들어 올리자 아래로 이어진 금속 사다리가 드러났다. 그리고 사다리 아래 작은 지하실. 그곳에는 가짜 방탄복 수백 벌, 비밀 계약서, 폐기된 군장 기록 장부, 군사 자료를 판매한 의심 기록, 암호화된 노트북 여러 대. 특임대원들은 눈을 크게 떴다. 군단장님께 보고. 상황의 합창과 군단 지휘망으로 동시에 전달되었다. 테레 방역, 그리고 역습. 그러나 특임대가 지하실의 장부를 수거하려던 그 순간 비비비비 노트북 4대가 동시에 자동 삭제 모드로 돌입했다. 데이터 삭제 적이 원격으로 개입했습니다. 특임대장이 외쳤다. 전원 멈춰. 발열 100도 상승. 노트북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 자폭 프로그램이었다. 쾅.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특임대원 한 명이 재빠르게 철제 용기 안으로 덮어버렸다. 피어어기. 작은 폭발이 일어났지만 특임대원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100년이 움직였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제3강습 군단 통제실. 사이버 공격. 그 순간 군단 지휘 통제실이 갑자기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였다. 미. 사이버 공격 감지 지휘 통제망의 비인가. 접근 시도. 차단의 전술망 보호벽 상승. 장교들이 콘솔 앞에서 손을 번쩍이며 외쳤다. 안 됩니다. 누군가 내부 계정으로 접근 권한을 탈취했습니다. 내부자. 윤서진이 눈을 좁혔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뜬 한 이름을 보았다. User Calladmin. 청림 디펜스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군단 전체망을 먹고 들어오려고 한다. 붉은 경고창이 연달아 뜬다. 보급 데이터 삭제 시도. 사단 기록 열람 시도. 부대 이동 정보 유출 시도.
장교들이 필사적으로 방어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서진은 단 한 명을 찾고 있었다. 정보보안팀장, 즉시 군단망 외부 연결 절단하라. 그러면 저희 데이터도 모두 끊어 여기는 전장이다. 살아남는 게 먼저야. 땅이 울릴 듯한 목소리에 보안팀장이 즉시 명령을 실행했다. 찌직. 군단망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직후 어둠 속에서 마지막 회피 공격처럼 적의 바이러스가 하나 더 터졌다. 메인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가 붉은 글자가 찍혔다. 백년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절체절명. 그 메시지가 뜬 순간 윤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일어났다. 공포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휘관 본능,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압도하고 되찾아오는 무적의 감각.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하나씩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통제실 1구역, 즉시 오프라인 전환 2구역, 3구역은 로컬 서버로 분리, 4구역은 방어벽 재부팅, 수구역은 데이터 백업 시작. 정보처는 지금부터 백년 조직의 역추적을 개시한다. 기무라인은 즉시 고급 암호 회선 확보. 전 병력은 비상 2단계 격상. 그녀의 명령은 전장에 떨어지는 포탄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고 강력했다. 장교들은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합참 강태준의 분노. 같은 시각 합참 비상실에서도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의장님 군단망이 외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는 추적 중입니다만 일부 신호는 국회 서버와 연결된 주소에서 황자의 태준의 잇몸이 드러날 만큼 강하게 이가 물렸다. 군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전체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건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제3강습군단 정훈 비상령. 그리고 윤서진은 마침내 통제실의 비상 발령키를 열었다. 장교들이 숨을 삼켰다. 군단장님, 설마 그 키는 쉽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시엔 존재조차 감춰지는 전시 수준의 절대 명령이었다. 서진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사태는 군 내부를 좀먹어 온 암흑 세력의 전면적 방역이다. 지금 공격당하는 건 11사단만이 아니다. 군 전체다. 그리고 그녀는 비상 발령키를 돌렸다. 철컥. 붉은 경고등이 더 밝아졌다. 이어지는 음성방송. 정훈에 알린다. 지금부터 제3강습군단은 비상 1단계 돌입한다. 전 병력은 적대적 내부 침투 상황에 대비하라. 반복한다. 정훈 비상령 발령. 대백년의 응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 불이 꺼진 사무실. 도시 야경만이 창문을 적셨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와인을 흔들며 제3강습군단의 긴급방송을 듣고 있었다. 그는 TV 화면 속 윤서진과 강태준의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움직였군.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좋아. 상대가 그 둘이라면 재밌게 놀 수 있겠지.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2단계 작전 개시다. 어둠 속에서 하얀 연꽃 문양 하나가 미세하게 빛났다. 년. 그리고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제3강습군단 지휘통제실에 붉은 경고등이 꺼지지 않은 채 밤이 새고 있었다. 정훈 비상령이 발령된 뒤 군단 전체는 마치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작전이 단순한 군 내부 수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흔들 전면전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윤서진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전술 상황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움직임은 군단 전체의 리듬과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군단장님, 사이버 공격은 잠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보안장교가 보고했다. 그들이 멈춘 게 아니야. 서진은 낮게 말했다. 휴식하는 척할 뿐이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직접적일 거야. 장교들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늘 그랬다. 전장의 본질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사람. 폐기 방탄복 실물 분석, 두 번째 쇼크. 그때 문이 열리고 시험평가실장 중령이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 중령은 땀을 닦으며 보고서를 넘겼다. CL2 방탄복, 내부에서 미량의 금속성 미세칩이 발견되었습니다. 칩. 위치 추적 혹은 신체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칩이 방탄복을 착용한 병사 개개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제실 전체가 술렁였다. 즉, 그들은 17사단 병사들을 전장 데이터 실험체로 사용한 겁니다. 서진의 손이 느리게 떨렸다. 병사들의 움직임, 반응 속도, 피격 위치, 모든 전투 데이터를 방산업체가 빼돌렸다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에이젠 단순한 부패나 비리가 아니다. 이건 군사정보 유출이다. 정보보안장교가 경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가능합니까? 이미 방화벽이 뚫린 형태로 보아 외국 정보기관 혹은 민간 무기 기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즉 100년은 국내 비리 조직이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라는 말이지. 통제실은 정적에 잠겼다. 이제부터 싸워야 할 적은 단순한 몇몇 비리 장교가 아니었다. 더 중환자실 박민서의 각성. 한편 국군 수도병원 박민서의 중환자실에서는 기계 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민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삐삐삐삐.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갔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다. 여긴 어디지? 천장은 새하얗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온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이전처럼 죽음의 문턱은 아니었다. 민서야. 문이 열리고 윤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무너진 얼굴이었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서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다 끝났어. 민서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무슨 말이야. 민서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치우며 힘겹게 속삭였다. 맹년은 사단장보다 훨씬 높은 데 있어. 그리고 그 사람 병원까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야.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조심해. 엄마, 우린 모두 감시당하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기절하듯 눈을 감았다. 서진은 바로 암호폰을 들었다. 태준 씨, 병원 경비. 지금 즉시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야 해.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합참 공격 예고. 합참 비상실. 강태준 대장은 여러 기관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100년 조직의 실질적 지휘자 황자일성 의원의 동향은 국정원 파견 간부가 대답했다. 의원 일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포착된 보좌관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특히 오늘 새벽 의원실에서 대량의 서류 이동이 있었으며 증거인멸이군.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지금부터 황제성은 사실상 국가 반영 용의자다. 국정원과 군정보사 7207을 붙여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라. 예. 그 순간 비상상황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오비즈. 의장님 통신감 청부에서 이상 신호 포착 암호화된 다중 경로 메시지입니다. 출처는 국회 그리고 장교가 머뭇거렸다. 국군 수도병원 쪽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병원을 노린다. 그는 즉시 외쳤다. 7폰치 2개 분대 당장 수도병원으로 이동시켜라. 병원 공격 개시.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검은 밴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특수부대에 가깝고 장비는 더 정교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다. 목표는 박민서. 그녀가 살아있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3분 안에 끝낸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 장착 권총이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올라가는 순간 스피커에서 싸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들 어디로 가는 거지? 남자들이 돌았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쇼. 천장 배관 뒤에 숨어 있던 707 요원 2명이 새처럼 내려와 두 남자를 단숨에 제압했다. 쾅꽉. 제압 완료 저항 없음. 하지만 남은 자들은 이미 다른 출입구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 내부 경비가 무전으로 외쳤다. 6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무장 인원 발견 교전 발생. 707 대원들이 즉시 뛰어 올라갔다. 윤서진의 방패. 총성이 복대서 울렸다. 땅땅땅.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서진은 민서의 병실 문을 등으로 막으며 권총을 꺼냈다. 누가 오든 민서만은 절대로. 그런데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슉. 탄환 하나가 병실 문을 스치며 벽에 박혔다. 크왕. 윤서진 중장, 맞지?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권총을 내리치며 비웃듯 말했다. 100년에서 인사하랍니다. 서진은 실소를 흘렸다. 그래 그럼 너희 상세게 전해. 땡. 그녀는 병실 문을 열어 젖히며 낮게 외쳤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지만 넌 여기서 끝이다. 탱스. 서진의 총알이 먼저 날아갔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가 떨어뜨린 권총을 주워들자 다른 2명이 나타나 집중 사격을 벌였다. 땅땅땅땅. 서진은 복도 구석으로 몸을 날리며 피했다. 벽 곳곳에 탄흔이 박혔고 유리창이 깨져 날아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3명. 아니, 4명. 적어도 그 정도. 그 순간 회색 그림자 4개가 그녀 뒤로 스쳐갔다. 군단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7707 특임대였다.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슉탕툭 콱. 격투와 사격이 뒤섞이며 복도는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다. 그러나 707의 움직임은 압도적이었다. 대상 4명 전원 제압. 서진은 숨을 고르며 병실로 들어갔다. 민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기계 수치는 안정적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절대 누구도 너에게 오지 못하게 할게. 고 황제성의 움직임. 동시에 국회의원회관 한 사무실 황제성 의원은 TV에서 병원 습격 속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3분은 무리였군. 그의 보좌관이 묻는다.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제성은 천천히 와인을 흔들며 답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본질을 모른다. 군을 잡는 건 총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시스템이다. 그는 스마트 패드를 열었다. 거기엔 작전 3단계가 표시되어 있었다. 전방 2개 사단 내부 혼란 조성. 군 포급망 교란. 군단 통제 서버 재해킹. 합참 정보고 분산 공격. 이제 슬슬 나라 자체를 흔들어 볼 때지. 네 마지막 장면. 다가오는 폭풍.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윤서진은 군단으로 복귀하기 위해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두운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 하늘 너머에서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100년은 이미 첫 공격을 해왔다. 병원 습격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 군단, 합참, 국가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녀는 차문을 잡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100년, 너희가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가 받아주지. 그리고 그 순간 군단 암호통신기가 울렸다. BBE. 군단장님 전방 2 사단에서 동시에 정체불명 폭발 발생, 초전술 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다. 태준 씨, 전쟁이 시작됐어요.
경고음은 군단 지휘 통제실 전체를 흔들며 울렸다. 비비. 붉은 비상등이 천장과 벽을 물들였다. 전술 콘솔 앞에 앉아있던 모든 장교들이 동시에 뛰어 일어났다. 군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전방 셰프 2사단과 22사단에서 정체불명의 폭발 발생, 초전술 무기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부대 내 통신 붕괴, 손실 보고 불가. 윤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떴다. 사상자 파악은 정보 수집 불가 부대 자체가 통신 단절 상태입니다. 서진은 전술 상황판 앞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처럼 어둡던 화면에 두 개의 붉은 점이 번쩍거렸다. 7그4단, 22사단, 전방 두 곳을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100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몸을 숨기지 않았다. 공격은 교란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현장 영상이 열린 순간 군단장님 희미하지만 드론 영상 일부 확보했습니다. 정보처 요원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키웠다. 셰프 2사단 관측 드론이 찍은 영상은 무언가 불타는 듯한 오렌지색으로 가득했다. 불길은 야전 막사와 장비창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형태가 불규칙한 폭발 흔적.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는 검은 잔해.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어포탄 잔해가 아니다. 예,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연소 흔적도, 잔류물 패턴도 군에서 사용하는 폭발물 유형과 불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군 내부에서 만든 신형 전술폭탄 혹은 맞춤형 장비로 보입니다.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100년이 무기까지 갖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영상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이 흔들리며 드론이 하늘에서 끌어내려가듯 휘청거렸다. 드론 피격, 건뚝.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통제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두 번째 영상, 더 깊은 악몽. 22사단 드론 영상이 재생되자 장교들 사이에서 절규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폭발 지점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정확히 계산된 원 형태로 폭심지를 만든 듯 비정상적인 패턴의 파괴가 펼쳐져 있었다. 이런 폭발 패턴 처음 봅니다. 무언가 내부에서부터 빨려나가듯 파손됐습니다. 음파 기반 무기 가능성. 아니야. 서진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이건 에너지 펄스형 포갑 장치야. 과거 유럽에서 쓰이던 불법 군용 장비와 패턴이 유사해. 정보보안 장교가 숨을 삼켰다. 설마 100년이 해외 무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미 방탄복에서 외국산 칩이 나왔지. 지금은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다. 예, 합참 국가 비상위기. 같은 시각 합참 비상실에서도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의장님 셰프 2사단과 22사단 폭발 사건이 국가정보센터에도 보고되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연락 대기 중입니다. 강태준은 전술판을 보며 낮게 외쳤다. 손실 추정치는 지휘 통제 장비 파괴, 병력 일부 손상 추정, 통신 전면 마비. 태준의 주먹이 하얗게 변했다. 100년, 너희가 감히 군의 눈과 귀를 노렸다는 건가? 국정원 파견 간부가 물었다. 의장님 대응 지침은? 태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금부터 정훈 감시 체계를 수동 모드로 전환한다. 전자전 대책은 초기화, AI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도 모두 꺼라. 그렇게 하면 정보 처리가 적이 쓰는 무기는 기술이다. 기술로 싸우면 지는 싸움도 있다. 그리고 태준은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인간의 판단뿐이다.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 강 의장님, 지금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전방 사단에서 동시 폭발이라니 북측의 도발 가능성은? 태준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적의 공격 방식은 군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탄두도 북한 측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군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세력, 저희가 추적 중인 100년 조직입니다. 안보실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국회 쪽 인물이 연루됐다는 그 조직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제 딸을 죽이려 한 놈들이고 이미 2개 사단을 터뜨린 놈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는 무겁게 끊겼다. 제3 강습군단, 혼란의 확산. 군단 통제실에서는 장교들이 전방 사단과 관련된 보고를 받아 적고 있었다. 전방 지역 민간 전력 일부 마비, 군수 보급 라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GPS 교란 감지, 모든 전술, 이동 난항 예상. 100년의 전자전 부대가 움직였군. 윤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통제력 붕괴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군은 생명 없는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녀는 상황판을 가리켰다. 모든 장교는 기억해. 100년은 지금 2개 사단을 테스트 삼아 파괴한 거야. 진짜 목표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그녀는 말했다. 우리 다 제3강습군단 그리고 합참 전체.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단 현장 구조 전. 정찰 헬기 한 대가 폭발 지점 상공을 떠다니고 있었다.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고 불타는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생존자 발견 막사 3동 뒤편에서 구조 신호. 구조대 투입 707 구조대가 헬기 라인에 매달린 채 내려왔다. 잔해 속에서 발견된 병사들은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일부는 의식을 잃은 채 고통에 신음했다. 아마도 음파 기반 포갑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비를 군부대에 투입했다는 건 100년은 이미 준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전술 무장을 갖춘 반국가 조직이에요. 구조대장은 무전으로 보고했다. 군단, 여기는 707 구조팀. 폭탄 잔해 중 일부가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시 분석센터로 이송 요청합니다. 윤서진 결단의 순간 보고를 받자마자 서진은 바로 명령을 내렸다. 폭발 잔해를 30분 안에 군단 분석실로 이송해 폭발물 기원을 파악하면 100년의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다.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100년의 공급망을 추적하면 너무 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라. 서진의 눈빛은 차갑고 강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죽었다. 그 어떤 정치도 군인의 죽음을 덮을 명분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민서가 피로 남긴 단서를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대100년의 심장, 새로운 악당의 등장. 그 시각, 도심 고급 건물 한 층 전체가 조용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한 남자가 넓은 창가에 서서 불타오르는 2 사단의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미소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그의 이름은 100년의 섭정실장, 유백도 류파이다오. 황재성 의원조차 그 앞에서는 수에 불과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윤서진, 강태준. 2 사람 모두 정석적인 군인이지. 하지만 전쟁은 정석으로만 이길 수 없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군단 통제실을 가리켰다. 제3강습군단의 시스템은 아직 살아있다. 지금 타격해야 한다. 그리고 무정의를 들었다. 3단계 작전 실행. 목표는 제3강습군단 지휘통제실. 군단 통제실 시작되는 어둠의 침공. 군단장님 통신이 또 끊깁니다. GPS 재교란 위치 좌표가 전부 뒤틀립니다. 부대가 나목히 일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정보보안팀장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인간의 실수 수준이 아닙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AI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인간의 의도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군단 통제실이 갑자기 깜빡 어두워졌다. 형광등이 꺼졌다. 전술 상황판도 꺼졌다. 콘솔도 멈췄다. 정적. 그리고 콩콩콩콩. 서버실에서 무언가 폭발하듯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적침투.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 그 소리는 보안장교가 얼굴을 하얗게 만들며 외쳤다. 내부 시스템 자체가 강제로 재시작되는 소리입니다.
다음 순간 모든 전력이 돌아오며 스크린이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는 지도도 부대 아이콘도 없었다. 단 하나의 문장만 떠 있었다. 백년은 너희의 눈을 꺼뜨렸다. 장교들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군단장님 지휘 통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었습니다. 통신 두절 레이더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술 판단 능력 상실. 이것은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시각과 청각이 없는 전장. 윤서진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크게 뛴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더 강해졌다. 좋아. 그녀는 아주 낮은,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암호폰을 잡았다. 태준 씨, 군단은 지금 완전히 어둠 속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100년이 전군 감시망을 먹었다. 그럼 서진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전쟁은 이제 눈을 뜬 자와 눈을 잃은 자의 싸움이 아니야. 태준이 대답했다. 맞아. 이제 남은 건. 둘은 동시에 말했다. 의지다. 그리고 그 순간 장교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군단장님 17강철사단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기지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통제실이 얼어붙었다. 윤서진은 한 단어를 말했다. 100년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명의 장군처럼, 어머니처럼 전사의 눈빛으로 말했다. 전 병력 전투 준비. 우리는 지금부터 군대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다. 하늘은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제17강철사단 본부는 긴장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방금 전 군단 지휘 통제실로부터 떨어진 한 문장의 메시지는 전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17강철사단의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 침투. 윤서진 군단장은 정적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고 있었다. 백년, 결국 너희 정체를 드러냈구나. 그녀는 바로 명령을 내렸다. 707 특임대, 하얀계 중대 즉시 17사단으로 전개 군단, 이해하 기동연대는 전술 차량 대기, 의무단은 후송 준비, 정보처는 침투 경로 역추적. 예. 전 장교들의 대답이 지휘 통제실을 흔들었다. 17강철사단 침투 7분 후 강철사단의 야전 본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포화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총성이 여기저기서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있었다. 의학 뒤쪽 침투 식별. 불가적 위치 확인 불가.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들은 군복과 유사한 전술복을 입었지만 움직임은 군인이 아닌 훈련된 암살자에 가까웠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그리고 근접 격투용 단검이 있었다. 슉, 프. 병사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무장 세력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목적지까지 3분. 대상 확보 후 철수한다. 대상. 그 말은 군단이 이미 알고 있었다. 100년의 타깃은 사단 내부의 특정 인물이 아니라 사단 전체를 장악한 뒤 본부 서버와 비밀 장부를 회수하는 것. 707 특임대에 도착. 전술 차량 세대가 사단 정문 앞에서 급정거했다. 7수공익 대원들이 일제히 뛰어내렸다. 열기 전개. 2소대 우측 진입. 1소대는 본부 건물로 직행. 대원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특히 소대장 한 명은 마치 그림자를 지배하는 듯한 속도로 전진했다. 그의 이름은 하윤석 중위. 윤서진 군단장이 신뢰하는 707의 최정예 요원 중 하나였다. 그는 무정의를 켜며 말했다. 여기 하윤석 본부 침투 개시한다. 본부 안 지옥의 복도. 17사단 본부 건물은 이미 부분적으로 점령된 상태였다. 전구가 깜박이고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전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다. 707 대원들이 복도로 진입하자 여러 개의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땅땅땅땅. 총성이 터졌다. 적 무장 세력은 반사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지만 707의 사격은 더 빨랐다.
한 명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몇 명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기어올라 천장배관 위로 사라졌다. 하윤석은 이를 악물었다. 이 녀석들, 군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다. 움직임이 민간 전술 암살 조직 스타일이야. 부관이 물었다. 민간 누가 이런 조직을? 100년이지. 그 말과 함께 천장에서 톡소리가 들렸다. 상해. 바닥이 폭발했다. 707 대원들이 몸을 날려 피했다. 폭발은 군용 수류탄이 아니라 검은 연기와 금속 파편을 터뜨리는 특수 EMP 기반 장치였다. 전자장비 마비된다 조심해. 군단과 합참, 협공의 시작. 그 시각 제3강습군단 정보처 장교가 외쳤다. 군단장님 11사단 본부 내부에서 고도화된 전자전 장치 사용 흔적 발견. 윤서진은 바로 태준에게 연락했다. 태준 씨, 이건 단순 침투가 아니야. 100년이 사단을 실험장으로 삼은 거야. 전자전, EMP, 근접 침투까지 모든 전술을 테스트하고 있어. 태준은 합참 상황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타깃은 군단이다. 이 본부 지하 어둠의 심장을 향해 하윤석 중위는 본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멈춰섰다. 계단 아래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707이라 역시 왔군. 어두운 지하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전술복, 검은 장갑.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흰색 가면.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반갑다. 나는 100년 제3전투조의 지휘자. 백사 바이셰. 오늘은 테스트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손님이 왔군. 707 대원들이 총을 겨눴다. 하지만 백사는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써보지 그래 여긴 너희가 아는 구조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지하 전체가 갑자기 붉게 전멸했다. 터디링, 지휘 통제 모드 전환. 하윤석 중위의 눈이 크게 떴다. 설마 이곳은 사단 서브 통제실. 백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군단장은 매우 뛰어난 지휘관이지.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시스템을 지에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건 몰랐을 거야. 그리고 그의 손이 천장 스위치를 눌렀다. 지하 벙커의 벽이 열리며 또 하나의 전술 상황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모든 군단, 지휘 통제망이 그대로 복제된 화면이 떠 있었다. 하윤석은 숨을 삼켰다. 이건 어떻게? 백사는 속삭였다. 우리는 수년 동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군대의 눈을 복사해 왔다. 그리고 오늘 그 눈을 빼앗은 거고. 전투의 발발. 백사가 손뼉을 쳤다. 순간 그림자 4명이 벙커 안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교전 개시. 땅땅땅. 지하 벙커는 순식간에 총성으로 가득 찼다. 707 대원들은 방벽 뒤로 몸을 숨기며 방역을 가했다. 1번 목표 제압 좌측. 좌측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100년 세력은 총기뿐 아니라 칼, 강철선 강씨, 섬광탄 등 다양한 암살 무기를 사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표정은 없었다. 하윤석은 백사를 향해 뛰어들며 외쳤다. 군정보를 빼돌리고 사단을 폭파하고도 내 놈들은 도대체 뭐냐. 백사는 피식 웃었다. 우린 단순하지 않아. 민주주의도, 군법도, 국가체계도 다 한계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순수한 악의로 가득했다. 벙커 붕괴.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백사는 작은 원형 장치를 바닥에 굴렸다. 이만하자. 하윤석이 외쳤다. 폭발물 상해. 콱. 벙커 전체가 붕괴했다. 707 대원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지하실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연기가 가득했고 백사는 폭발의 틈을 타 사라져 있었다. 하윤석은 주먹을 쥐었다. 젠장 놓쳤다. 그는 무정의를 잡았다. 군단. 들리는가 본부 지하에서 100년 지휘자를 발견했으나 도주 그리고 그의 시선이 벽 한쪽에서 기이하게 빛나는 서버 장비에 멈췄다. 군단장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군단,
충격적 보고. 서진은 무전을 들으며 손이 굳었다. 군단장님, 보고합니다. 11사단 지하에서 군단 지휘만과 동일한 복제 통제 시스템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 시스템을 백업하고 감시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모든 방어체계, 전술 알고리즘, 부대 배치, 전부 백년의 손에 있었다는 말이야. 예, 군단장님, 통제실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전체의 심장을 통째로 도둑 맞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통제실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다. 어두운 배경, 하얀 연꽃 문양, 그리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재생 강습 군단장 윤서진, 당신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모니터 속에서 백년 섭정, 유백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목표는 군단이다. 서진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다음 목표는 군단이다. 모니터 속 유백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처럼 무거웠다. 제3강습 군단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치러온 베테랑 장교들조차 이 순간만큼은 명백한 공포를 느꼈다. 군대의 심장을 스스로 노린다. 그 말은 곧 군이 스스로의 두뇌를 잃게 된다는 의미였다. 윤서진은 모니터 속 백년 섭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전장의 냄새가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백도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준비해라, 군단장. 이제부터는 네가 지닌 능력만으로 버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순간 통제실 전체의 모니터가 깜빡였다. 제1 강습군단 전방. 이상한 침묵. 군단장님 전술망 일부가 다시 끊깁니다. 레이더 감지 범위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전방 감시 장비에서 미세한 전파 간섭 발생. 보고는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모든 경고가 작지만 치명적인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공격을 위한 길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듯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유백도, 넌 우리를 시험하는 거구나. 장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실제 침입입니다. 서진은 즉시 외쳤다. 전 전초기지 전방 감시병들에게 상황 보고 요청 눈으로 보는 정보가 필요해. 그러나 그때 무정위에서 흘러나온 것은 잡음뿐이었다. 지직, 지지직. 이것도 끊겼어. 군단장님, 전방 전초기지 무전이 모두 먹통입니다. 심지어 자체 주파수도 막혀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백년이 우리 귀를 잘랐군. 17사단 본부자네. 707의 추격. 폭발로 붕괴된 17사단 지하.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하윤석 중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신음했다. 젠장. 옆에서 대원 하나가 손을 내밀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다친 사람부터 확인해. 707 대원들이 서로 상태를 점검하던 중 하윤석은 벽 일부가 무너져 드러난 공간을 보았다. 그 안에는 검게 탄 흔적과 함께 기묘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원형 코어, 반투명 외피, 그리고 중앙에는 하얀 연꽃 문양. 하윤석은 한눈에 알아봤다. 백년의 전술 신호 증폭 장치. 그 순간 장치에서 작은 금속성 진동이 울렸다. 삐비비비. 모두 뒤로. 일광. 벙커 내부가 다시 한번 폭발했다. 폭발은 크지 않았지만 무전장치 전체가 재로 변했다. 하윤석은 이빨을 꽉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추적하는 걸 또 알고 있었어. 대원 하나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죠? 군단장님께 보고한다. 그리고 그는 무정의를 꽉 쥐며 말했다. 백년은 본부 전체에 지연 트랩을 심어놨다. 그들은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군단 통제실 1단계 공격 시작. 그 시각 제3 강습군단.
지휘 통제실 천장이 갑자기 두두두두둑 울렸다. 군단장님, 위에서 무언가가. 그러자 동시에 전력망 1구역이 꺼졌다. 형광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력 장애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메인 전력 라인을 절단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외쳤다. 보안팀 서버실 위층 방어 라인 확인.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버실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으갈. 검은 연기와 불꽃이 통제실 측면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침입이다, 실제 적침입. 서진은 자신의 권총을 뽑아 들었다. 전장교는 본부 방어 위치로, 이동 지휘관급은 상황판 뒤 안전실로. 정보보안 팀장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군단장님 서버실이 뚫리면 군단 전체가. 그래서 내가 직접 간다. 안 됩니다. 나는 군단장이다. 서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금은 책상 위 지휘보다 직접 사수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며 말했다. 100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들의 목표는 군단 지휘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 군단 서버실, 그림자의 습격. 서버실 앞 복도는 이미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군단 군사경찰이 장벽을 치고 있었지만 총성은 계속 들리고 있었다. 탕탕탕탕 회역, 적 3명 제압. 그러나 계속 들어옵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경찰들이 숨을 헐떡이던 순간 서버실 문이 뚫리듯 열렸다. 하얀 가면을 쓴 3명이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다. 마치 귀신처럼 조용했다. 그들은 군사경찰과 5m 거리를 유지한 채 말없이 칼을 꺼냈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근접전. 순간 휘휙. 첫 번째 병사의 목이 베었다. 혈흔이 벽을 적셨다. 나머지 병사들이 총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다. 슉탄 각각. 짧은 교전 끝에 군사경찰 6명이 모두 쓰러졌다. 100년 3명은 서버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5분 후 군단 시스템은 모두 죽는다. 윤서진의 방역. 그러나 그 순간 영희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권총 한 자루, 군화 소리. 윤서진이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먼지로 뒤덮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100년 3명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나선다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가쇠를 당겼다. 땅땅땅. 초정확 사격. 첫 번째 가면의 머리, 두 번째 가슴, 세 번째 손. 3명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군단장님 혼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뒤늦게 군사경찰이 달려왔지만 서진은 손을 들며 말했다. 뒤는 맡길게. 서버실 내부는 내가 본다. 그녀는 문을 차고 들어갔다. 서버실 내부 전쟁의 두뇌. 서버실은 빛이 깜빡이며 죽어가고 있었다. 렉마다 불꽃이 튀고 데이터 전송선이 끊기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콘솔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코트, 은색 장갑, 그리고 은빛 머리. 서진은 숨을 멈췄다. 유백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만나서 반갑군, 윤 군단장. 왜 여기까지 직접 온 거지? 유백도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는 손을 들어 콘솔에 올렸다. 그리고 지금 너희 군단은 완전히 장님이 되었다. 순간 모든 화면이 꺼졌다. 딸칵. 조용한 소리 하나. 하지만 그 하나의 소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소리였다. 이제부터 제3 강습 군단은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한다. 서진은 권총을 겨누었다. 그렇다면 너부터 끝내겠다. 유백도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니다. 그리고 손목을 튕겼다. 땅. 폭음과 함께 눈부신 섬광탄이 터졌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군단장님. 군사경찰이 달려왔지만 섬광이 사라졌을 때
서버실은 텅 비어 있었다. 유백도는 사라졌다. 곧 합참, 국가적 위기선언. 합참 비상상황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연결된 영상이 떠 있었다. 군단 전체 통제망이 마비되었다고요. 그럼 샘군단이 사실상 전력 상실이라는 말입니까?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전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망이 지금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100년의 소행인가요? 확실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이 순간 국가는 내부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대군단 어둠 속의 지휘. 윤서진은 전기가 꺼진 통제실을 돌아보았다. 장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남아있다. 모든 장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째, 눈이 없어졌다면 귀를 열어라. 전방 정찰병, 전선 보병. 각 부대 분대장들의 목소리를 모아 새로운 전술 지도를 그린다. 둘째, 머리가 잘렸다면 가슴으로 지휘한다. 장교들이 숨을 들이켰다. 서진의 목소리는 전쟁터의 진정한 지휘관처럼 울렸다. 지금부터 제3강습 군단은 수동방식 전술 지휘로 전환한다. 전투입 전력은 직접 보고된 정보만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100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울 것이다. 그러자 한 장교가 울먹이며 말했다. 군단장님, 군단이 정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서진은 미소 없이 말했다. 우린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처럼 숨어서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병사들의 피로 싸운다. 마지막 경보, 전쟁의 문이 열린다. 그 순간 군단 서쪽에서 거대한 폭음이 들렸다. 으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군단장님 서쪽 탄약고에서 폭발 발생. 100년이 군단 본부를 완전히 불태우려는 겁니다. 서진은 권총을 꽉 쥐었다. 전투다. 전 병력 군단, 방어전 준비.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민서야,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밤은 더 어두워지고 전쟁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왔다.